네, 어서 오세요. 불안하시죠? 걱정 마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돼야 될 일은 되고 말더라고요. 아무리 뭐 방해가 있어도요, 되는 일은 되는 겁니다. 네, 16세기 교황청은요, 이제 비잔틴도 사라지고요, 또 종교 개혁의 폭풍도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추기경이나 사제들은 가톨릭 개혁을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교황만 안 했어요, 교황만.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사제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랑 달리 가톨릭 세계는요,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렸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은 가톨릭은요, 아량이 많아졌고, 배려와 용서를 자기 존재의 이유로 살았어요. 교황만 약간 문제죠. 하지만 교황들도 자세가 풀뿌리부터 바뀌니까 자기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18, 19세기 교황들은요, 참 올바른 교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건데, 지금 또 조금 또 이상해졌잖아요. 추기경들, 신부님들, 수도사들 다 경건하죠. 13세기 교황은요, 17세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초월적 파시스트였습니다. 초월적 파시스트. 관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권력의 특정 자리만 차지하면 모든 독재가 다 가능하다고 믿는, 지금 뭐 현대적인 말로서 미디어가 얘기하듯이 군국주의, 극우, 반합리주의, 반개인주의, 반민주주의, 반자유. 이 사람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오로지 하나예요. 까라면 까. 그래서 민중의 지지랑 아무 상관없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직능 중심적인 정신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직능 중심이 아니라 직능을 숭배해 버립니다. 하지만은 15세기부터는요, 가톨릭 사제들은 교황이 까라 그런다고 해서 안 깠어요. 이미 가톨릭 내부에서 교황과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가톨릭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하고 일반 사제단, 또 추기경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종교 정치사에서요, 사라진 이 관료적인 신비주의 혹은 초월적 파시즘, 이런 정신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한국에 상당히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는 돼요. 일본에는 더 많고요. 미디어에서 흔히 이제 극우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일베라고도 얘기했죠. 옛날 조선에서는요, 노론파가 좀 그랬어요. 하는 꼴이 꼭 극우 일베 같았다고. 이 초월적 파시들은요, 까라면 까. 그래서 권력의 제도만 숭배하죠. 결코 민중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숭배는커녕 경멸하죠.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는요, 민중의 지지나 받았지, 이놈들은요, 민중의 지지가 없어요. 관료 제도만 좋아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만사를 다 휘두를 수 있다고 믿어요.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도 안 바뀝니다. 이게 잘. 1941년에 노르웨이의 비드쿤 퀴슬링이라고 있어요. 장관도 했던 놈인데, 히틀러가 자기한테 직책을 줄 거라고 딱 믿고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에 가서 갑자기 내가 지금부터 총리라고, 지금 구테타 벌어졌고 내가 지금 구테타 일으켰고 나는 총리다라고, 이런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노르웨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 한밤에. 그래갖고 히틀러도 되게 놀랐어요. 내가 널 뭘 지지해준다고 이 새끼야 이상한 짓을 해. 6일 만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노르웨이 통치하려니까 나중에 대통령도 되긴 됐는데, 해필 대통령 된 때가 나치가 이제 망하게 가던 시절이야. 그래갖고 뭐 해방되고 나서 바로 그냥 처형당해버렸죠. 경호원도 그랬어요. 경호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키슬링의 경호원이
만약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안 나오면 내가 이 새끼 총 쏴 죽여버린다 그랬다. 그러니까 왜 까불고 그때 얘가 저 구테타 했을 때요. 방송으로 구테타 했을 때 국민 지지율이 1.8%였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안 믿으니까 안 믿기 때문에 또 민중의 기대질 않기 때문에 지지율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고 함부로 나는 원래 직위가 이렇으니까 내 직위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인간들을 초월적 파시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1313년에 단테가 있었어요. 단테의 신곡 라 코메디아를 썼죠. 예? 원래는 이제 라 코메디아 그냥 그건데 앞에다가 디바인 코미디를 넣어가지고 디바인은 그 보카치오가 넣은 거예요. 와 뛰어나다 그랬죠. 뭐가 뛰어나? 그 당시요 성 아우스티누스도 그랬고 수백 년이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랬고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단테가 말이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옥, 연옥, 천상을 다 그려냈어요. 지옥에 가면 이렇게 된다. 뭐 무슨 죄를 지으면 뭐 9단계로 떨어진다. 무슨 죄를 지으면 1단계로 올라가서 완전히 그냥 뭐 평생 고통에 산다. 이렇게 그려놨다. 이 단테가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천상, 연옥, 지옥의 관계를 공부했고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지구공학도 연구했어. 그래갖고 지옥을 그려냈다고 1313년부터 1321년까지 뭐 조금씩 고쳐갔는데 그 당시 아직은 까라면 까라가는 문화가 이 교황청의 문화가 아주 짙었던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리스 로마의 인물들을 지옥에다 갖다 놨어요. 동시에 자기가 싫어하는 교황하고 성직자들도 지옥에다 갖다 놨어. 아 신났지 뭐. 소설만큼 신나는 게 어딨어요. 지가 할 말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뭐 출발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나왔고요. 교황청의 눈치는 봤지만 문학 형식으로 보거나 언어학적으로 보거나 컨텐츠를 보거나 이 까라면 까라고 하는 이 교황청의 초월적 파시즘을 거부한 그런 작품이라고요. 물론 이제 교황이 그 당시 이제 아비뇽으로 쫓겨가 있었기 때문에 글쓰기가 조금 더 자유로웠죠. 단테가요. 시칠리아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레데릭 2세가 지옥 6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다고. 근데 이교도층이라 6단계가 9단계까지 있는데 6단계는 이교도들이 가는 곳이다. 아마 불에 타 죽는 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봤어. 다른 사람 지가 다 봤다 그랬는데 프레데릭 2세는 거기에 있다고 듣기만 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단테는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단테가요.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신곡을 쓴 거는 모두 프레데릭 2세 덕택이죠. 뭐 단테만 그래요.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모두 이탈리아어로 글을 썼습니다. 이게 또 르네상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프레데릭 2세 황제는 6개 국어를 말했었고 9개 국어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선호했던 언어가 이탈리아어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글을 이탈리아로 쓰라 그랬다고. 그리고 시칠리아 왕국에서 이탈리아어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출간돼 가지고 그것이 북부 이탈리아 단테의 손까지 전해진단 말이야.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나. 나 우리도 그렇게 쓰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국어로 철학하기, 자국어로 문학하기, 자국어로 생각하기. 단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단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이탈리아어를 세운 사람이에요. 예. 이탈리아어를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겁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왜 유명해? 아 지옥을 처음 보여줬다니까요. 응?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독교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단테가 다 그려줬다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갖고 신독수가 300%가 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프레데릭 2세 시칠리아 왕국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프레데릭 2세의 황실에는요, 천문학자 테오도르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븐 루시드 서적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스코틀랜드 마이클 스코트가 있었고요. 3, 4차 방정식을 풀어냈던 수학자 레오나르드 피사가 있었고, 이슬람 세계 지식을 모두 흡수했던 피에로 델라비냐가 있었습니다. 피터. 유대 지식인 아나톨리가 있었고, 유대 백과사전 학파의 코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인들이 황실에 모여갖고 천문학, 의학, 물리학, 문학, 법학을 연구하고 있었고, 프레데릭 2세한테 자문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서유럽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 뭘 따라와요? 서유럽은 정글이었는데. 서유럽이 그 당시 정글이었다면 그 당시 시칠리아 왕국은 뉴욕 맨하탄이었다고 말이에요. 의학법도 만들었습니다. 이 총리였던 그 피에트르 델 비냐하고 의학법도 만들어갖고 돌파리를 없앴습니다. 의학이 되게 소중히 여겼어요. 이슬람에서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피터 비냐의 총리의 말로가 좀 불행했지만은 프레데릭 황실을 법치의 세계로 만들었고요. 일종의 백과사전적 대학 연구 센터로 만드니까 피에트로 델라 비냐였습니다. 1231년 프레데릭 2세하고 총리 비냐는 시칠리아 왕국의 헌법을 세웠습니다. 헌법을 말이죠. 공법, 민법, 형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법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진다 그랬고, 법무부 장관을 선임을 했고요. 사적 처벌을 금지시켰고, 고문 금지, 결투 금지. 이 결투 금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1800년대 말에 금지되지 않아요? 수백 년이 앞선 거죠. 판결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피해지에다가 썼습니다. 문서 보존 의지도 강력했죠. 의사와 약사 겸업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다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과학 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 제국 이후 첫 번째 서유럽의 성문법이었습니다. 1266년 프레데릭 2세의 가문이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프랑스로 나라가 넘어가도 헌법은요 600년 동안 시칠리아 왕국이 망할 때까지 1830년까지 흔들림 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완전 현대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서유럽이 비벼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프레데릭 2세는요 성경주의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반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은 사람이야. 교황청이 좋아하겠어요? 완벽하게 이단이라고 본 거죠. 교황청은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신부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이라든가 코란도 마찬가지로 경전의 글귀가 현실과 모순이 되면 이거를 우화로 파악해야지 실제로 여기면 안 된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문자 중심적으로 읽는데 그거 아니다. 아무리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비유가 많지 않느냐. 성경에 비유는 비유대로 읽고 실제는 실제대로 관찰해서 독서해라. 그렇습니다. 자꾸 손가락으로 무슨 수를 세면은 10개 이상 더 못 올라가지 않느냐. 주판을 사용해라 그랬고요. 황실에다가 수학자 피보나치를 초빙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용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칠리아 왕국에 있었어요. 프레데릭 2세는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기 때문에 시칠리아 왕국에는요 코끼리, 낙타, 사자를 키우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다 선물로 받은 동물들 다 모아놨다고. 황제가요 독일적으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행차를 떠나잖아요. 이탈리아를 거쳐가지고 알프스 넘어가고 독일까지 간다고. 그때 사자, 표범, 시라소니, 팬더, 원숭이, 기린, 콤, 타조, 공작, 맹금류까지 다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학자들도 데리고 갔고 시인, 음악가, 예술가, 장인들, 그리고 살아센 흑인 용병이 바로 황제의 호위무사였기 때문에 함께 여행했다고. 서유럽인들이요, 황제가 한번 나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은 완벽한 스펙타클이었기 때문에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서유럽 사람들을 아주 개안을 시켜줘 버렸어요. 세상에 생전 처음 코끼리 보고 생전 처음 사자 보고 흑인 본 사람도 있어요. 처음으로. 응?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인이 미군과 전투할 때 흑인 병사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참 시대란 게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700년 전에 이미 서유럽 사람들을 개안시키고 있던 게 시칠리아 왕국 신성 로마 제국의 프레데릭 2세였다고. 외과 수술을 장려했고요. 사열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야. 실은 피를 뽑으면 몸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작은 병들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목욕하고 다이어트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설파한 사람도 프레데릭 2세였습니다. 이게 이슬람 의학인데요. 이슬람 의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뽑아오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프레데릭 2세가 매사냥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냥하는 것만 쓴 게 아니라요. 어떻게 조류라든가 동물들의 달걀을 인공 부화할 수 있는가 그 실험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독수리의 눈을 가린다면 이 독수리가 찾아오는가 그 실험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꼭 눈으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후각과 청각도 사용하지 않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 갖고 그렇게 실험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프레데릭 2세는요. 그 세계 수의사 협회에서 주장하기를 서구 최초의 수의학자 혹은 수의사다.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전역에 이 프레데릭 2세는 과학자로서 소문이 났다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프레데릭 2세는요, 자기가 썼던 그 매사냥법, 거기다가 서문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는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그랬습니다. 과학 정신으로 무장했다고요. 어떤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기술하겠다. 그렇게 해서 글을 써놨다고. 또 언어 박탈 실험이라는 것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때 뭐 하긴 했었는데, 어린아이한테 언어를 전혀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첫 번째 히브리어를 쓸 것이다. 두 번째 라틴어를 쓸 것이다. 이렇게 가설까지 제공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 노엄 촘스키도 하지 못할 그런 실험을 했다고. 너무나 과학 정신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오늘날 프레데릭 2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인 과학자 그 평가를 받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교회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프레데릭 2세한테 악의적인 그 교황청의 그 주교라든가 성직자들은요. 쓸데없는 소리까지 막 했다고. 응? 프레데릭 2세가 인간의 소화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내장을 꺼내봤다든가 꽉 막힌 통 속에 죄수를 가둬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신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어 갖고 이 죄수가 죽을 때 영혼이 저 구멍 안으로 빠져나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는 이런 개 같은 소리까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한 놈이 그렇게 그 당시 일을 적어놨다고. 교차 확인이 안 돼요. 아주 그냥 황제를 아주 그냥 못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튼간에 그렇게 악의적인 상상이 나올 정도로 황제의 호기심이 참 세상을 놀라게 한 건 맞아요. 시칠리아에서는요, 그리스 문명, 이슬람 문명, 유대 문명이 공존했습니다. 야만 서유럽과 완벽하게 달랐어요.
시칠리아의 이슬람 지식인들은요, 그리스 사본을 갖고 와서 황제의 팔레르모 궁정에서 서로 만나갖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탈리아 북부를 퍼져나가서 단테, 보카치오,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시칠리아 학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북부 이탈리아가. 이 북부 이탈리아의 그러한 새로운 학문들이 버무려지고 버무려져 가지고 네덜란드로 독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신교를 또 추동시키게 되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프랑스는 늦게 들어가지만은요, 꼬랑지 잡고 들어가잖아요. 프랑스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죠. 프레데릭 2세는요 이슬람에서 굉장히 많은 학문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 공부하다가 모자르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오라 그랬다고.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예멘, 모로코 술탄들한테 사람이나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무지 이거는 이해 못하겠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돈까지 줬어요.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돈까지 줬다. 이런 사람이 바로 프레데릭 2세였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노르웨이에다가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노르웨이 쪽에 그 생선들은요. 몇 년 삽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 생선의 생명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것도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1224년 유대인 교수, 이슬람 교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다가 나폴리 대학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돈을 모아다가 수강료를 냈는데요. 이제 국가가, 황제가 직접 교수들한테 월급을 주는 국립대학이 등장한 거죠. 의학, 교회법, 민법, 신학, 문법, 논리학 6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편견이 없었어요. 유대인, 프랭크인, 롬바르디아인, 노르만인, 이슬람, 유대인 모두 모여서 대학 학생과 교수진을 이루고 있었다고. 여기서 어떤 학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모든 학문이 다 나오죠. 바로 이 시칠리아의 나폴리 대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어나서 그리스 고전을 공부했고 이슬람 법학을 공부했던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버지가요 프레드릭 2세 황제의 기사였잖아요. 그래갖고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5살 때부터 입학시켜버렸다고. 무려 14년 동안 나폴리 대학에서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유대인과 함께 공부하고 노르만 공부 함께 하고요. 비잔틴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19살에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마 파리 쾰른에 가서 가톨릭 교리를 만들어냈고 31살 때 파리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나폴리 대학으로 돌아와서 자기 졸업한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오르비에토에서 강의했어요. 오르비에토 아무나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오르비에토는요. 당대 교황청 최고의 지식인들이 오르비에토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딱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청 신학 담당 선임 연구사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청 이 가톨릭 교리를요 다 주물러서 다 만들어낸 게 토마스 아퀴나스야.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시칠리아 출신이다 그 말이죠. 당시 그 교황청은요 프레드릭 2세가 죽고 나서 프레드릭 2세가 1250년에 죽어요. 시칠리아한테 엄청나게 질투를 했습니다. 당시 게다가 몇십 년 전에는요 교황청이 남프랑스로 내려가서 카타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종교 재판하고 있었다고. 근데 종교 재판을 하면서 물어보는 이 교리를 이단 논쟁을 하거든요. 계속 참패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한테도 신부들이 자꾸 수준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야 이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게 도미니크 수도원이거든요. 그게 1216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제 초반기니까는 이제 나중에 이제 효과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교리에 안 맞고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요 그냥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논쟁에서 이단 논쟁하는데 참패했다 그랬고 패했다 그래갖고 상대 신도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일 수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못 합니다. 논리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교황청이 그렇게 지식인들을 찾았던 거예요. 해필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찾은 게 토마스 아퀴나스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없었다면요, 가톨릭 교황청은요 여전히 십자군 깡패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한 200년은 그렇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3세기에 은근히 교황청도 야 이거 논리가 필요하는구나, 이 주먹 칼 총칼만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교황청이. 교황하고요 프레드릭 2세가 전투까지 하고 갈등을 벌이고 파문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프레드릭 2세는 교황한테 이 사탄의 자식 막 이러고, 교황은 적 그리스도라 그러고 막 그랬다. 이 세상의 별종 같은 놈 다 보겠다 그러고 서로 나는 편지를 보면 도무지 논리가 딸려갖고 교황이 못 당해내요. 프레드릭 2세를. 당연하죠. 프레드릭 2세는 학자 황제고 교황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밖에 더 해요. 적 그리스도라고 욕하고 세상의 별종이라고 욕하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러고요. 도대체 뭐 하자라고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 교황이었지 프레드릭 2세는 아니었다고. 당시 교황파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들과 다르면 하는 짓이라고는 욕하고 추방하고 배제하고 죽이는 것밖에 일 안 했어. 이 극우 꼴통 이 초월적 파시스트들이 하는 짓이 바로 교황파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다고요. 말이 안 통하면 대화를 더해버린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랬다고. 칼 마르크스도 그랬죠. 칼 마르크스는 토론을 싫어해요. 무조건 상대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리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논리가 좀 부족하잖아, 그럼 죽여버린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시대마다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11세기 11세기 13세기 14세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15 16세기까지도 이 교황청의 교황들은요 막무가내가 많았어요. 사제들이 열심히 시칠리아와 그리스 고전을 공부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고 있을 때 교황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는 거 하나만 갖고 그걸 진리랍시고 만사를 제치고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는, 붕붕 떠버리는 이 극우 꼴통들이 있다고요. 그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프레드릭 2세를 무신론자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당대 지식인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나중에 이제 뭐 개신교도들이 프레드릭 2세를 루터라고 그랬잖아요. 루터 이전에 루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계몽주의자들은 헬레니즘을 서유럽에 소개시킨, 서유럽에 불을 밝힌 군주였다고 칭찬을 했고, 에른스트 르낭은 이슬람 문명과 라틴 문명을 서로 녹여서 서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온 중개자, 문명의 중개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술사학자 부르크하르트가 그랬잖아요. 중세의 근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교황청을 싫어했죠 무조건. 그래서 교황청이 서유럽의 문명사를 200년을 늦췄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레드릭 2세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서유럽은 일찍 문명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문명의 내용도 달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저렇게 엉터리 문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배타적이고 유대인 거부하고 이슬람 공격하고 이런 짓거리는 안 했을 거라고. 프레드릭은 이슬람 유대 문명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프레드릭 2세를 되게 싫어했던 살림베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2세는 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음탕했다. 그래도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는 발랐다. 용감하기도 했다. 읽고 쓰고 노래하고 음악을 만들 줄 알았다. 미남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드릭 2세가 가톨릭 신자였다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견딜 만한 황제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면서. 근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네. 셀렌베네가. 프레드릭 2세는 독실한 가톨릭이었어요. 교황과 반대하면 교황과 싸우면 가톨릭 아니야? 프레드릭 2세는요. 죽을 때 수사복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독실했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는요. 목매했어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무조건 싫다고 욕하고 막 이런 시대였다고. 정신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해요. 1240년 프레드릭 2세는요. 그리스 로마 유적지 고고학 발굴 사업을 시작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탈리아 그 지도를 보면 구두 뒷급에 그걸 돌을 그 아필라라고 불러요. 한국 같으면 강원도 아니구나. 경상남도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카스텔 델 몬테라고 하는 석공길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 생긴 것도 팔각형으로 만들어 갖고 나중에 저것도 북부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건축 양식이 돼 버린다고요. 여기에 모인 석공 길드들,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메이슨 길드들이요. 수정, 철, 오닉스, 바남 이렇게 단단한 재료들을 자르고 조각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노하우를 다 함께 모았다 그러죠. 이슬람 상인, 프랭크 상인, 노르만 상인, 롬바르디아 장인, 상인이 아니라 장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노하우를 서로 공유했다고. 얼마나 위대한 공예 기술, 예술 기법들이 저기서 발전돼 나왔을까요? 그런 게 북부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죠. 시칠리아의 그 니콜라 피사노가요. 미켈란젤로를 200년에 앞서갖고 예술적 기법을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조각에다가 스토리를 넣었어요. 그건 딴 때도 그렇습니다만. 조각품은요, 원래가요,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지. 그러나 니콜라 피사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각에다가요, 사람의 감정도 넣고 명암을 통해 갖고 형상과 배경을 구분했고요. 디테일한 움직임까지 가감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시칠리아의 자유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모두 가톨릭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가톨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가톨릭의 그 잘못된 그 세계관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 피렌체의 지오토부터 라파엘로까지 이 조각에서 나타나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잔틴 예술의 그 변형 과정이 시칠리아에서 벌어졌다고. 어따 대고 르네상스가 북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다는 거야. 시칠리아에서 벌어졌다니까. 아직 바꿨을 단어가 따로 없어갖고 르네상스 이렇게 뭐 저도 얘기하지만은 르네상스가 뭡니까? 중세 초기부터 고대부터 강조된 그리스 로마 고전 탐구하는 거 아니에요? 신이 만든 자연을 보다 깊게 관찰하고 거기서 자연의 법칙을 찾아갖고 인간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 그게 자연주의고 자연법이고 자연과학이잖아요. 그게 르네상스의 큰 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그래서 사물을 보려면 다면적으로 판단하자고 하는 게 이 다면주의. 이것도 르네상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르네상스의 특징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중세 내내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콕 부각된 게 시칠리아에서 크게 부각된 거죠. 평면에서는 입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입체처럼 그려볼 수 없을까. 이러한 연구도 시칠리아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한다고 해부해보자. 이 분석적 사유 방식, 거기에 따른 그 표현의 그 사실주의 이런 것도 다 르네상스의 특징이고, 말이나 그림으로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영혼을 전달해보자. 이거 휴머니즘. 이것도
르네상스의 특징이죠. 이게 시칠리아 문명의 특징이라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고대하고 중세 내내 잠재하고 있었던 인간의 창조적인 의식을 자유로운 시칠리아의 창조적인 환경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버린 게 시칠리아 문명이었고, 그거를 모방한 게 북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시칠리아를 서구의 역사는 빼버렸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칠리아에서 탄생한 이 자유로운 창조적인 이 문명은요, 이슬람과 유대인과 비잔틴 문명이 섞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서유럽은요. 특히 교황청은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서유럽의 문명을 교황청이 주도해서 만들질 않고 이슬람과 유대와 비잔틴의 문명이 섞어져 가지고 이러한 르네상스적인 사유가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역사책에서 웬만하면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칠리아를. 시칠리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암묵적으로요. 암묵적으로. 겉으로 공개적으로 못하잖아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역사에 무슨 단절이 있어요. 단테도 그랬습니다. 지오토의 그림을 보더니 1300년대 초반 그림이 뭔가 다르네? 다르긴 뭐가 달라 임마. 원래 시칠리아에서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단테 스스로도 그랬다고. 자기도 시칠리아의 그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 관찰적인 어떤 그러한 의식을 자기도 스스로 가지고 있었으면서 뭐가 다르긴 뭐가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받은 거는요, 영향받은 거 자기가 잘 못 느끼잖아. 그래서 그렇죠. 교황은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었고 파문을 남발하고 있었고 목매했고 정치 세계에 머물러 있었고 세상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계속 금지시키고 그랬지만은 신자들, 평신도들 마음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지오토부터 다빈치까지 역사의 단절은 없습니다. 가스통 바슐라라든가 미셸 푸코, 칼 마르크스 모두 역사의 단절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역사의 단절이 있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절적인 인식만 있어요. 역사가 단절한 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절되어 있다 그겁니다.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권력자들의 습관이에요. 에?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단절됐다고 얘기해야만이 권력을 휘어잡을 수가 있다고. 자, 이제 시작 이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건국절 따지고 건국절을 딱 찍어 놓으면 그때부터 나라를 다시 시작시킬 수 있다는 이런 초월적 파시스트 정신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역사는 단절된 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권력자의 눈이 단절돼 가지고 역사를 한 손으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아주 못된 놈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건국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제도적으로 딱 찍어 놓으면, 그렇게 답을 딱 내어 놓으면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정신 상태에 빠져 있는 게 건국절 따지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폴 발레리가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롭다는 것들은 죄다 고대부터 내려온 질문에 대한 답변들일 뿐이다. 우리 시대 진정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보는 거다 그랬어요. 역사는 단절된 적이 없고 역사를 보는 눈만 단절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질문을 새롭게 던져보면 되는 거야. 눈을 바꾸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황청이 13세기 내내 그랬듯이 교황만이 답이다. 성 아우스티누스도 그랬듯이 교회만이 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놓으면 더 이상의 질문을 못하니까 문명이 후퇴되는 거죠. 영국의 젠트리들이 그랬죠. 근대화가 답이다. 의회가 답이다 그랬죠. 이런 답변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왜 교황과 교회만이 답인지, 근대화가 왜 답인지, 어째서 의회가 답인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받아야 되는 제도다 그 말이에요. 정당 정치가 답이라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당 정치만이 답인가 물어봐야 된다고. 대통령제가 답이라고 그렇게 찍어버리지 말고 대통령제가 과연 답이기나 한가 질문을 던지라는 소리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문명은 끝없이 퇴보하는 겁니다. 싫다 좋다를 떠나서 싫다 좋다로 선호부터 앞세우는 거는 나는 지금부터 편협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싫다 좋다가 세상이 어디 있어. 세상은 다 싫어도 살아갈 수 있고 좋아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거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든 싫든 간에. 대통령제가 과연 답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대통령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과연 그게 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가 아닌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폴 발레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시대는 답변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명이 새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이 근대가 뭐 기왕에 말 나온 그 대통령제 1990년대까지요. 193개 유엔 가입국 중에 22개만 순수한 대통령제란 말이에요. 얼굴 마담 대통령제 같은 거 빼고 그런 거 다 합치면 뭐 한 70개, 80개 되잖아요. 아시아에서는요. 순수 대통령제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요 세 나라밖에 없어요. 1990년대가 오기 전에 전 세계 22개 대통령제 국가 중에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하고 코스타리카 딱 둘 뿐이었습니다. 미국도 연방제가 지탱해 줬으니까 독재로 안 빠졌지. 연방제 없었으면 금방 독재로 변하는 거죠. 2000년 이후 미국도 부시 이후에는 이제 독재 스타일로 변해가잖아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이유로 남미,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 선호했던 대통령 제도를 그렇게 보물처럼 간직하냐고요. 이거 싫다 좋다를 떠나갖고 질문부터 다시 던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시라고요. 국민 의식이 후진적일수록 대통령제를 선택한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말이에요. 옛날에 조선의 노론처럼 혹은 13세기 교황처럼 국민을 짓밟고 초월적으로 파시즘을 해보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거 되게 고민스러워요. 저한테는. 제가 특히나 중학교 시절에 말이에요. 주변 친구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이런 말 자꾸 한다고. 대통령이면 다 한다는 생각.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는 놈들 다 쓸어버릴 거야. 뭐 이런. 아이들 교육이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대통령 제도를 독재 제도랑 서로 동일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놈들이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질문을 던질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한국인 마음속에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어떻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합리적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애들한테 그렇게 심어주냐고. 이게 교육에 따른 거야 아니면 한국 사람들한테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 그 말이죠. 초월적 파시즘 이거는요 한국에서 흔히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 내가 어떤 자리만 하나 꿰차면 내 주먹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욕망, 이게 한국인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 같은 인간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교황처럼 그럴 거예요? 교황처럼 내가 답이다 이래버리면요 문명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서유럽도요 시칠리아 왕국이 있어서 망정이지, 시칠리아 왕국마저 없었으면요 솔직히 근대가 과연 왔을까요? 근대화 오지 못했을 겁니다. 최소한 3, 400년은 늦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기독교 서유럽이 시칠리아 문명의 목을 잘라버리지 않았다면 서구 문명의 형태가 지금 그렇게 변했을까? 되게 선한 상태로 변했을 거고
다면적으로 변했을 것이고 아량과 배려가 있는 문명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칠리아 문명의 그 어마어마한 포용력, 개방성을 버려버리고 폐쇄적인 합리성으로 건너갔던 게 서구의 근대 문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칠리아 문명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감사합니다.